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주요 대선 주자들이 나란히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TK가 고향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나도 꽤 쓸만하다며 한 표를 호소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위기 극복은 대구 경북에 달렸다며 지지층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역시 자신이 미래를 책임질 후보라며 대선 완주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온종일 영남권을 누볐죠.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북 구미와 대구, 포항, 울산을 차례로 돌며 보수 지역 민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지난 4일과 9일에 이어 세 번째 TK 지역 방문입니다. 경북 안동이 고향인 이 후보는 구미 지역 유세에서 지난 대선 당시 TK 지역 득표율이 20% 초반에 그친 것을 언급하며 거듭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 소리 안 해줍니까,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도 쓸만한 구석이 꽤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영남이든 호남이든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무슨 상관이냐며 지역과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탕평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포항 지역 유세에서 국민의힘은 보수를 참칭하는 반동 세력이라며 이번 조기 대선이 진정한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는 상식적인 사회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저녁 7시엔 오늘 마지막 유세지인 울산을 찾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세 전쟁에 대응할 전략과 울산의 새 활로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선거운동 초반부터 당의 험지로 꼽히는 TK 지역을 집중 공략해 지난 대선보다 득표율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내일은 부산과 경남, 창원, 통영 등 PK 지역을 찾아 외연 확장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이틀 연속 영남권에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어제 내놓은 계엄 관련 입장도 주목받고 있죠? 네, 김문수 후보는 어제 한 방송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고통을 겪은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만 당 일각에서 탄핵 사태에 대국민 사과 요구가 나오는 데에는 논의를 해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 후보는 대구 경북 선대위 출정식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 조치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입니다. 우리 당이 대통령 보고 탈당해라 또는 뭐 하시려고 하는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를 두고 자칫 강성 지지층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 후보는 앞서 선대위 출정식에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많은 산업혁명을 이뤄낸 대구 경북을 떠올린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에 찾아선 산업은행 이전과 금융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가덕도 신공항 추진 등 지역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 부산 자갈치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만나며 민생경제 회복 의지를 드러낼 방침입니다. 김 후보는 내일은 경남 진주와 양산 등에서 지역 유세를 이어갑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영남을 찾았는데요. 특히 김문수 후보를 겨냥한 날선 발언을 내놨죠. 네, 이준석 후보도 온종일 대구에서 지역 유권자들과 접촉면 넓히기에 주력했습니다. 경북대학교에선 학식 먹기 행사를 진행하며 주요 지지층인 2030 세대를 공략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후보는 바로 자신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사과 뜻을 밝힌 김문수 후보를 향해선 사퇴를 촉구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계엄에 대해서 진짜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면 즉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본인은 그 반탄 세력에 힘입어서 후보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퇴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의 빅텐트 가능성엔 거듭 선을 그으며 자유통일당이나 전광훈 목사와 단일화하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 의료계와의 간담회에서 전공의 집단휴직 논란에 당연한 기본권이 의료계에선 제한되고 있다며 필수 의료과 지역 수가제 도입 등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저녁 7시 대구 228 공원에서 오늘 마지막 유세를 펼칠 계획입니다. 이어 내일은 부산에 있는 대학교 3곳을 돌며 청년 표심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자 모임인 홍사모 등 단체 회원들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당사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라며 헌법기구에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당이 정상적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 정책을 총괄했던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는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다 했지만 민주당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성에게 출산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선대위 유세본부 부본부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은 SNS에 최근 자신의 문자 메시지가 유출되며 많은 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개인적인 답변이었지만 표현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정치인의 말은 사적이든 공적이든 늘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문수 의원을 비판하며 민주당이 출산을 표 계산 도구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초롬 상금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김 의원을 선대위에서 퇴진시키며 꼬리를 잘랐지만 이미 늦었다며 2030 남성표를 노리고 젠더 갈등을 피하려는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제21대 대선 선거 보조금으로 3개 정당에 523억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22대 국회 의석수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265억 3천만 원을, 국민의힘은 242억 8천만 원을 받았고 개혁신당이 15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선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으로 내일 소환 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검찰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기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김 여사 측이 밝힌 불출석 사유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YTN 취재 결과 김건희 여사 측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수사팀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9일 김건희 여사 측에 내일 검찰청사로 나와 소환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를 전했는데요. 그동안 불출석할 것으로 관측돼 왔는데 오늘 검찰에 정식으로 의사를 밝힌 겁니다. 김 여사 측은 의견서에서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될 경우 추측성 보도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관련 재판들이 모두 연기된 점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한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 측은 이런 기존 사례들을 토대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수사를 중단하거나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네, 검찰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수사팀은 지난 2월부터 김건희 여사 측에 대면 조사 필요성을 전달해 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선고로 파면된 지난 4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조사 일정을 조율해 왔는데요. 지난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팀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조사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검찰 청사 소환 원칙을 내세워 조사 일정을 조율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수사팀은 건진법사 의혹으로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했던 서울 남부지검으로부터 김 여사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전달받기도 했는데요. 김 여사가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하면서 검찰은 조만간 다시 조사 일정을 정해 김 여사 측에 출석 통보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지원입니다.
네, 이제 21대 대통령 선거까지 딱 3주 남았습니다. 후보들은 오늘 TK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네, 오늘의 전국 상황을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 주요 대선 주자들이 다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우연인 듯 필연인 것 같습니다. TK가 지금 새 후보 공이 선거 초반에 이 전략적 대상 지역이 된 거죠. 이재명 후보로서는 최근 국민의힘 후보 선출 과정의 이후에 TK를 비롯한 전통적 보수층이 상당한 민심 이반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실제 현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도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동성로 유세를 했는데 과거 역대 어느 대선, 어느 선거에서도 볼 수 없는 열기와 참여가 있었고요. 그게 이제 국민의힘에 더 이상 표를 줄 수 없다라는 정서가 확장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역대 어떤 선거보다도 TK 영남에서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게 할 만한 상황 변화가 분명히 생겼고요. 김문수 후보로서는 지키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죠. 이거 TK에서 마저도 지지표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 그래도 어려운 선거는 해보나 마나 선거이기 때문에 이틀 동안 TK 대구 지역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TK나 영남이 흔들렸다고 하면 그 표가 어디로 가겠냐, 본인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실제 이제 그런 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요. TK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초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주자로서는 지지 기반부터 찾은 거잖아요. 네, 어떤 그렇죠. 의미입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지지 기반 다지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전체 3명 후보를 다 놓고 얘기를 하면요, 어차피 선거 막바지에 이르면 수도권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TK나 PK 가는 이제 횟수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수도권에 표심이 가장 많이 있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상 TK부터 이제 도는 게 좀 전략적으로 좀 맞을 것 같고요. 공통점일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TK에서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하는 그런 전략적 선택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제 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TK에서도 좀 기존의 보수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변화를 계속 끌어당기기 위해서 표면으로 좀 노출시키기 위해서 TK를 찾아가는 거 아닌가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지금 정체성이 약간 이제 좀 제3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정체성이 그래도 자기가 베이스 기반은 보수라는 걸 좀 확인해주고 싶은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TK에 가서 내 정체성은 제3지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보수의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세 후보가 다 대구를 먼저 찾았는데 어떤 발언했는지 각각 한 명씩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TK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듣고 나눠보겠습니다. 얘기를요.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 소리 안 해줍니까, 여러분? 재명이가 남이가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경북 안동의 물을 먹고 풀과 쌀을 먹고 자랐는데 왜 저는 이렇게 이 동네에서 20%도 지지를 못 받을까? 장기 집권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건 사실이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끌어낸 공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네, 이재명 후보 본인이 이제 안동 지역 사람이라는 걸 강조를 하면서 왜 우리가 남이가라는 소리를 나한테는 안 해주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먹힐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좀 민망한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본인 고향에서 지난번 대선에서 본인 고향에서도 지지율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죠. 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고향에 있을 때 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기도 한데 아마 이제 본인 고향에서만큼 지지율을 좀 올려서 좀 이기는 이제 표심을 얻는 게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겠지요. 고향에서도 지지받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또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를 꺼냈는데 이제 이거는 좀 굉장히 전략적인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이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계속 친일 프레임을 씌워왔단 말이에요. 독재 프레임을 씌워왔고, 그러면서 공과에 대해서 갑자기 공을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줄기차게 과오만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공을 얘기한 것은 뭐겠습니까? 선거철이 됐구나라는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평소에 전혀 얘기하지 않던 공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선거철이 왔다고 알려주는 거라서 아마도 유권자들이 듣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나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는구나. 이제 이것 이상의 어떤 신호를 주지 못할 것이다. 표를 얻기 위한 어떤 정치적 이제 시그널에 불과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실제 본인이 존경을 한다 그러면은 부국의 기틀을 마련해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공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할 건데 그런 건 전혀 없이 그냥 과거에 독재했던 나쁜 사람을 알았다. 이걸 얘기하고 한마디 보탠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큰 의미는 있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박정희 마케팅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실제 상당히 통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뭐 이번 선거에 의해서 오늘 즉자적으로 내놓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민주당 안에서도요. 역대 정권에서 공과 간은 공평하게 평가해야 된다는 입장을 늘 유지해 왔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라든가 민주주의를 억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입장이 달라진 적 없고 다만 이제 공에 대해서 산업화를 이루었다. 이 부분을 평가에 인색할 필요가 없죠. 특히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실용은 이념, 뭐 진영 이런 걸 떠나서 실제 이 비상계엄 내란으로 촉발된 이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것과 관계없이 국민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길을 택할 것이다. 이런 입장과 노선이기 때문에요. 그 입장에서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일구었던 산업화의 성과를 지금 이 시대에 맞게 뭐 할 필요가 있고 그 적임자가 본인이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거고요. 실제 이재명 후보는 성남 시절 시장 또 경기도지사 때부터 이런 어떤 이 이념이나 어떤 이거에 얽매이지 않고 실용적이고 국민이나 유권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행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남 시민들 또 경기도민들은 이재명 시장 도지사가 재직하던 시절에 행정의 효능감 또 정치가 실제 국민 생활, 내 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걸 이미 느껴본 바가 있기 때문에요. 국가적 차원에서 이 과거 대통령이 했던 이 성과적인 측면, 성공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그와 같은 내용을 실현하겠다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미나 뭐 TK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호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한 사람이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했는데요. 어떻게 발언했는지 듣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가난을 없애고 세계 최강의 제조업, 세계 최강의 산업혁명을 이룬 위대한 대통령, 대구 경북이 낳은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다 믿었습니다. 철이 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가서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던 제가 이제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칩니다. 아무래도 구미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언급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김문수 후보가 과거 노동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도르코 이제 회사에 가서 그래서 노조위원장을 했었었고요. 두 번의 투어과 두 번의 이제 학생운동에 따른 제적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이 느낀 게 있는 거예요.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가장 더 중요하다. 사회 시스템의 어떤 이제 경제를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보장, 자유에 대한 선택에 대한 보장, 그리고 자생적 질서에 대한 국가 시스템의 보장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노동자 중심으로 하는 이런 노동운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각성을 하시고 이제 밖으로 나오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수 정당에 가입을 하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대비되죠. 왜냐하면 이제 김문수 지사나 이재명 지사나 과거에 도지사 역할을 다 했습니다. 경기도 그것도 같은 곳에서 경기도지사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줄곧 얘기했던 게 이제 배당이나 무상 이런 거였어요. 실제로 무상 교복 또 무상 출산 후 이제 산후조리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청년 배당, 토지 배당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전부 다 복지와 이제 관련되어 있는 복지 확대, 무상 관련된 것들인데 김문수 후보는 전부 다 성장입니다.
평택에 이제 삼성전자 단지를 만든다든가 파주 LG 단지, 그다음 판교의 테크노밸리 이렇게 대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성장을 통해서 기업이 지방세도 많이 내고 일자리도 만들고 그다음에 IT 기업을 유치해서 청년이 많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경기도 전체가 첨단 산업단지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만들었습니다. 반도체 단지로서 세계에서 최고 수준인 거죠. 이렇게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데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방향이 옳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아주 짧게 잘 얘기한 것 같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장, 경제의 활력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본인의 과거와 지금 현재 필요한 그런 부분을 잘 섞어서 얘기했다고 그래 봅니다. 근데 어제 김문수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에서 한 20분 넘게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지도부도 단상 위에 올랐는데 무대 위에 올랐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 대구 시민들이 좀 격한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쌍권 체제라고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권성동 이제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 두 분 때문에 단일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좀 진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문수 어쨌든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당내에서 원내대표를 교체하게 되면요, 당내에서 또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밖에 있는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안에서 또 선거를 치르면서 계파 갈등이니 또는 선거운동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빨리 단일 대우를 만들어서 본선에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어제 하루 만에 선거운동했지만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굉장히 격차가 좁혀졌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되지 않고 후보가 몇 명 나와 있었을 때는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어졌지만 지금 거의 10% 포인트 차로 줄어드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보가 범보수에서 정해지니까 상당히 경쟁을 할 만한 이런 지지율이 나오는 거고 아마 이렇게 지지율이 좁혀지는 것은 아마 오늘, 내일, 모레 갈수록 더 좁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좀 빨리 좁히지 못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을 좀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더 큰 목적, 그러니까 대선에 승리하는 거, 자유시장을 지키는 거, 이게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 봅니다. 네.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민주당이 합류한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어제 구미에 와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여쭤봤다.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께 이번에는 이번엔 누굽니까 물었더니 이번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가서 본인의 결심을 이제 그렇게 다졌다 이렇게 해석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거기 가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게 어떤 뭐 미신적 이런 거 아니죠. 그냥 권오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영남의 이 어떤 이 정통을 두고 있는 과거의 뭐 핵심 보수 인사인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 지지를 하고 나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념과 관계없이 과거 정치의 어떤 이력과 관계없이 이번에 이 시대에 맞는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이런 본인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것이고 아마 본인이 존경하고 좋아했던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고 있다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라고 말했을 것이다. 이런 본인의 어떤 결심과 각오에 대한 표현을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을 빌어서 그 뜻을 빌어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분이 유경수 여사님께도 여쭤봤다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물었더니 당당하고 떳떳하게 기호 1번 이재명을 외치라고 답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었을 때는 어떨까요? 글쎄요, 좀 뭐 모르겠습니다. 권을 의원이 뭐 접신까지 한 건 아니었을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분 생가에 가서 마치 뭐 영혼끼리 대담을 나눈 것처럼 말한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 그래 따지면 국민의힘 인사도 지금 DJ 생가에 있는 목포에 가서 또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겠죠. 선생님 이번에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그래 이번 김문수를 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노트에다가 김문수라고 100번씩 써, 한 페이지씩. 그렇게 한 건 다 채워. 그럼 되겠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제 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를 해야 되지 본인이 찾아가서 어떤 상대 진영의 상징적인 인물의 생가에 가서 그렇게 좀 전선을 상대의 어떤 교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좀 국민들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구에서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 듣고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대구에서 피켓 들고 인사하고 이렇게 할 때 많은 분들이 어쨌든 단일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는 입장을 물어보셨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한번 바꿔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에게 국민의힘에 합류해서 고치라는 말씀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십니다. 예, 이준석 후보에 따르면은 지금 TK 분위기가 단일화하라는 요구나 뭐 국민의힘과 합당 얘기가 없다는 건데 지금 실제로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단일화가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한 게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후보는 지금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한 거고요. 굉장히 젊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나이 40의 규정을 딱 맞춰서 40대 돼가지고 대선 출마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본인 지지를 얼마나 끌어올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본인한테 중요한 또 도전과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여기서 지지율을 두 자릿수 만든다 그러면 그건 정말 획기적인 이제 사건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양강 구도 속에서 오늘 어제만 해도 지금 10%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가면 갈수록, 특히 저는 방송 토론 이후가 굉장히 좀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방송 토론 이후에 치열해지는 양쪽 후보의 지지율이 되면요, 양쪽이 결집하면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최소한 4%는 유지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마지막 순간에 이준석 후보가 어디에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 가지고 대선 당선이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준석 후보한테 새로운 정치적 길이 열리는 겁니다. 만약에 정권 창출에 본인이 손을 들어줘서 성공했다. 그렇게 되면 뭐 과기부 장관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최연소 젊은 총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정치의 길이 확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 기회를 영리한 이준석 후보가 놓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 본인의 어떤 지지율을 끌어당기기 위한 가장 좋은 전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지금 단일화에 이렇게 명백히 선을 그으면서도 또 매일 단일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준석 후보가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변한 적은 없죠. 근데 이제 좀 달라진 부분, 구분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 한덕수 파동, 그러니까 후보 교체 시도를 했다가 다시 김문수 후보로 최종 확정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상당히 보수층의 동요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이전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원만하게 단일화, 이 한덕수, 김문수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 다음 상대는 본인이기 때문에 그때 단일화 없다는 몸값 올리기였죠. 그런데 후보 교체 파동이 있은 후부터는 이미 보수층의 동요나 이탈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고 여론상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지금 대변인님 말씀대로 상당히 자력으로 10% 정도의 득표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이후 대선 이후의 보수 재편에 있어서 상당한 주도권과 힘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인데, 지금 와가지고 핵심 보수층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본인의 지지를 확장하는 게 이유를 볼 때 훨씬 유의미한 전략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뭐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는 대로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단일화의 가능성은 0%다. 앞으로도 뭐 그럴 것이고요. 거의 입장 변화는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시장의 지지자 모임, 홍준표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이게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 인사가 좀 나와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걸로 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준표 전 후보도 여기 대해서 좀 가타부터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와 정말 교감을 해가지고 그 뜻을 받들어서 간 건지 그건 이제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소식을 모르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 홍준표 후보가 지금 미국에 가 있기는 한데 미국 본토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와이에 있습니다. 하와이에 있기 때문에 소식을 금방 접할 수 있죠. 그리고 시차도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바로바로 본인 SNS에 올릴 수 있는데 아무런 글도 안 올리지 않습니까? 아마 홍준표 전 후보의 본인 뜻은 아닐 거다 지금 그렇게는 이제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전 후보가 홍준표 전 시장이 자신의 지지 모임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것을 제지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습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알고도 묵인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모르고 있는 겁니까 전혀? 알고 계셨겠죠. 이게 어느 정도 예고되고 있었고요. 본인을 지지했던 지지하셨던 분들의 상당한 동요가 있다는 거 알고 있었고,
더 이상 뭐 국민의힘에 희망이 없다는 홍준표 후보 본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이게 일시적으로 이 경선 과정에 있었던 어떤 서운함의 표현 정도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으로서 이제 향후 앞으로 존재 가치가 없다는 수준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면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아니고 실제 그러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구 또 지역의 발전을 일구겠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거를 홍준표 후보가 막기는 힘들 겁니다. 막을 수도 없고 막는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죠. 그렇다고 뭐 뒤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그런 행위로 나가도록 할 수는 없겠지만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본인을 지지했다고 해서 본인의 어떤 지시나 의사에 따라서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본인은 뭐 이제 정치 은퇴 선언을 하고 지금 미국으로 건너가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의 이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냥 존중하는 입장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예. 저 좀 잠깐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재명 후보 쪽에서 하는 이제 투 트랙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중도 행보를 해서 외연을 확장한다는 거고 보수제 진영은 분열을 조장해서 전열을 흐트러뜨리는데 이 두 가지 트랙을 쓰는 것 같은데 본인이 그렇게 계획을 한데 가지고 계획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중도 행보를 하는 것 중에서 지금 벌써 가짜 중도, 가짜 진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게 주 52시간제 예외입니다. 산업 현장에 가면은 왜 일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가 그 다음날 민노총 가서 방문하고 나면 그걸 획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변 섞개가 많아요. 이때 현장 가면은 거기서 말을 들어준 것처럼 했다가 돌아서고 나면 다시 또 뒤집는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따로 판단하실 거다 생각이 들고요. 보수 분열 지금 우리가 그제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단일 후보가 됐는데 이것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선대위가 결정됐고 오늘 또 추가 선대위 인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 며칠 사이에 시간이 걸리면은 우리가 단일 대우를 갖출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당연히 이재명 후보는 싫은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 분열을 조장하고 보수에 있는 어느 인사가 한마디 하게 되면 그걸 붙들고 늘어지는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를 끌어들인다거나 유석열 전 대통령을 발언을 끌어들인다거나 홍준표 후보를 끌어들인다거나 이런 거는 아마 며칠 지나고 나면은 아마 이게 정리가 될 거다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홍준표 전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하던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가 민주당 선대위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잘 안 되는 겁니까? 예, 조금 와전됐던 것 같고요. 일단 말씀하신 거 간단하게 좀 반박해서 말씀드리면 보수 분열을 이재명 후보가 언제 도모했습니까? 스스로 지금 자멸하고 있는 계시고요.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홍준표 시장을 지지했던 분들 영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거나 분열을 위한 어떤 배후에서 역할한 바 없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알아서 자멸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굳이 뭐 이재명 후보 측이나 민주당이 마치 이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수 분열을 뭐 의도하고 있다 그런 상황 아니고요. 이병태 교수 같은 경우에 홍준표 후보의 뭐 정책적 책사죠.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계속 지지해 왔고 해 왔는데 홍준표 후보 아까 이제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또 홍준표 후보가 추구했던 어떤 보수적 가치를 위해서도 맞다고 판단을 하신 거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돕겠다는 의사를 표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어떤 역할을 맡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입장이 표명되는 과정에서 선대위에 합류해서 뭐 직을 갖는다 이러저러한 얘기가 좀 분분하게 나왔었는데 선대위 직을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표하신 입장으로는 이후에 직과 관련 없이 연연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조언과 도움을 요청한다면 응하겠다 이런 정도의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도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보수 분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병태 교수가 지금 이제 보수 분열을 약간 유도한다는 증거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병태 교수가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성적을 보면 섬뜩하다. 권력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괴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이제 이게 논란이 되는데
이분이 이제 만약에 보수의 분열을 의도한 게 아니었다 그러면요, 인사 검증을 철저히 했을 겁니다. 서두르지 않죠. 차분하게 해서 깊숙하게 했을 건데 보수 분열을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떤 보수에 있는 인사를 빼올 때 신속하게 빼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병태 이제 그 전 교수죠. 이분이 과거 행적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이렇게 접촉을 했다가 그걸 취소하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것 자체가 보수의 분열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빼오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영입을 해서 선대위직을 주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영입 프로세스를 진행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의도하고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처럼 하면 그건 이병태 이 교수에 대한 모독이죠. 본인의 어떤 개인적 의사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돕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불과한데 마치 민주당이 그런 분의 어떤 과거 이력이나 발언도 확인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끌어온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는 그분에 대한 신뢰고 모욕이라고 보고요. 그분 발언 뭐 했는지 왜 모릅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본인이 그런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조언하겠다, 돕겠다는데 그걸 마다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정도의 문제지 이걸 의도적인 보수 분열의 프레임으로 볼 문제는 아닙니다. 그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 의원 있죠. 그분과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내가 조인하겠다고 본인이 SNS에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어떤 이제 경력을 갖췄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하다가 보수의 전사로 나중에 탈바꿈해서 부산시장도 출마하고 부산에서 국회의원도 출마했었죠. 그리고 다시 민주당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갈짓자 행보를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현주 의원이 본인이 왔다 갔다 했던 그 경력을 좀 10분 발휘해서 이병태 전 교수한테 어떤 접촉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충분히 상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계엄에 대해서 첫 공식 사과 표현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정될 때부터 약간 좀 예고편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일관되게 입장을 냈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라든가 탄핵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냈던 젊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분을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이분이 또 가지고 있는 게 최연소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도 성향이 있고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실제 나이가 청년이고 그래서 이런 분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것은 아마도 그동안 이제 강성으로 좀 지적받았던 김문수 후보의 스탠스 여기에 변화가 예고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바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말하고 사과 발언하고 나서 김문수 후보도 사과 발언했었거든요. 아마 저는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좀 더 수위가 올라가는 어떤 변화된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다만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출당 논란에 대해서는 출당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탈당은 본인의 뜻이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사과가 아닌 거죠. 사과를 하려면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어려워졌으니 사과드립니다. 이건 사과가 아닙니다. 그거는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발생된 그냥 결과일 뿐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요구하고 당장 이 국민의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후보로서 그 당원 제1호 당원으로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입장까지 나가야 되고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어떤 사과가 있어야죠. 그 사과 입장은요. 12월 7일 날 그가 비상계엄 직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담화하고 똑같습니다. 불편과 불안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였습니다. 이때 국민들이 이걸 사과로 받아들였습니까? 어제 김문수 후보의 사과도 똑같습니다. 사과는 본인이 사과했으니까 이제 됐습니까? 이런 건 사과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어제 입장과 태도는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한 그 당의 후보로서 공식적으로 국민께 머리를 숙인 사과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또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계속하지 않고 있습니까? 제명이라든가 출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그냥 잘못한 게 아니라는 기존의 국민의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사과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사과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만한 사과를 하셔야 되고 사과를 할 거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출당, 탈당 요구 적극적으로 결과를 내올 수 있는 행위까지 나아갈 때만이 그걸 사과로 받아들이는 거지 어제 말씀에 사과를 했다고 해서 그건 사과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모레 정시 임명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의 입장을 밝히겠다. 윤 전 대통령 거취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총의를 모아서 아마 얘기할 것 같은데요. 이제 당원들 의견도 있을 거고요. 또 의총을 거쳐가지고 전체 의원들의 의견도 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의도 연구원이 주로 하는데 여의도 연구원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지금 이 타이밍에 어느 수위로 입장을 내는 게 좋겠느냐, 그리고 대선 승리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게 최종적으로 검토가 돼서 아마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때 어떤 입장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가 선거운동에 참여할지가 결정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한동훈 그 대표는 지금까지 내는 입장을 보면 세 가지 요구 조건을 걸고 선대위에 합류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그 입장이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기 위한 명분처럼 자꾸 들립니다. 사실 합류하려고 했으면 벌써 합류했었어야죠. 역대 어느 정당이고 경선 과정에서 서로 앙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같이 손을 잡고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역할을 분할할 수 있는 거죠. 뭐 김문수 후보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도 끌고 가야 된다고 하면 국민들의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김문수 후보는 그 입장을 고수하면 됩니다. 그 대신 한동훈 후보 같은 분이 선대위원장이 돼서 그래도 우리 당에 이런 목소리가 있고 나는 내 입장 확고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출당, 제명 뭐 등등의 요구였던 걸로 아는데 그거 지금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리고 그것도 혹시 며칠이 지난 후에 의총이라든가 어떤 다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출당이나 뭐 제명 수준의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그 시기에는 이제 그걸 이유로 해서 선대위원장을 맡겠다 이렇게 선뜻 나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 또 김문수 후보의 현재 상황에서 굳이 이 판에 끼어서 본인이 크게 득이 될 것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당이 뭐 도움이 되거나 할 바가 없다고 판단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외곽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목소리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이유를 볼 때 더 유익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뭐 제명이나 출당에 대한 결의를 할 것 같지도 않지만 만에 하나 뭐 며칠 안에 그런 조치나 결정이 있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발벗고 김문수 후보를 돕는다 이런 상황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선대위에 합류하는 게 좋지가 않죠. 합류하지 않고 빅테이터가 안 차려지고 단일 대우가 안 되는 게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니까 그걸 좀 바라는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한동훈 후보는 지금 굉장히 젊습니다. 정치적 기회가 아주 많으신 분이고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요.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한동훈 후보가 도와주지 않아서 근소한 차를 졌다. 만약에 그런 경우 되면 한동훈 책임력이 또 엄청 커집니다. 정치적으로 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영리한 후보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어떤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대선에 합류해서 도와주고 나서 그 결과에 공동 책임을 지는 게 나중에 당이 돌아와서 당대표에 만약 도전한다면 좀 더 정당성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 지방선거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도 서울시장이라든가 뭐 경기도지사 등등 이런 기회도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배신자 프레임을 또 한 번 더 씌우는 그런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 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서 선거운동 첫날부터 싸워보지도 않고 누가 안 도와줘서 졌다는 패배 알리바이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요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탄핵 반대에 대해서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을 절연하고 또 자유통일당 등 극단주의자들을 멀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김문수 후보 측은 전광훈 목사 측과 멀어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한계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는 게 정광훈이 키우고 윤석열이 지지하는 후보. 이게 사실에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속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부인할 필요성조차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아마 대구의 유세 현장을 보면요. 뭐 실제 뭐 정확하게 그 구성하고 있는 분들 하나하나의 어떤 성향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광화문 집회하고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준인가요? 과거 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에 이 가장 컸던 외곽 조직 거기에 계신 분이 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하면서 그 캠프의 분위기가 자유통일당에 거기 계신 분들이 상당히 들어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김문수 후보는 정광훈 후보와 절연하거나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일화를 혹시 자유통일당 후보하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분들까지 끌어안고 가는 것이 결코 뭐 나쁘지 않다 이런 판단을 당연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 지금 뭐 이 정광훈 후보와는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지금 청구서를 뒤밀고 있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실제 선거운동에 계속 나서고 있고 이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김문수 후보는 아마 선거 시작부터 끝까지 핵심 지지층을 붙잡기에 급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어떤 말을 했다 해가지고 그게 전부 다 나쁘다든가 옳지 않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정광훈 목사를 하더라도 옳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옳은 말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 했던 이제 뭐 선거 뭐 유세 매뉴얼 이런 책자가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하라고 돼 있다고 합니다. 뭐 김문수 후보는 정광훈 목사가 키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유세를 하거나 선거운동 하라고 그러던데 아마 그 말씀을 좀 인용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또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친중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리고 이제 북한에 송금도 했었고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시진핑이 키우고 김정은이 지지한 후보입니까? 이렇게 또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적절하게 좀 합리적인 비유를 하셔야지 되는 거지. 너무 프로파간다, 그러니까 선전선동에 매몰돼 가지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좀 허무한 말을 내뱉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 중요한 말씀이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북한에 송금을 했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죠? 대북 선거 때문에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재명 후보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는 거죠 지금? 이화영- 확인된 사실로. 사실로 말씀드릴게요. 이화영 후보가 지금 보냈다고 얘기돼 있고 검찰에서는 이화영 후보는 혼자 판단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의 허락을 받아서 대북 송금했다라고 해서 기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 공소장의 내용도 사실하고 안 맞는 것 같고요. 검찰이 공소장에 그렇게 써놓으면 그게 예. 사실로 확정이 되는 겁니까? 그건 좀 위험한 발언인 것 같아서 지적드리고 그럼 싶습니다. 좀 좋습니다. 그럼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내란은 검찰이 기소를 했지만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이천시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큰 불이 나 17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폐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있던 곳에서 연기가 시작됐다는 주장도 나와서 화재 원인이 주목됩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불이 난 건물 주차장에서 승용차 행렬이 우르르 빠져나오고 곧이어 소방차가 도착합니다. 오전 10시 반쯤 경기 이천시 부발읍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때 불길이 커지면서 인근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오른쪽 3층 끝에서부터 났어요. 거기서 연기가 뽀록뽀록 나왔어요. 조금씩. 그래서 이제 순식간에 번지더라고요. 놀랬죠. 우리 이 건물 쪽으로 올까봐. 다리가 후들들 걸렸어요. 화재 현장입니다. 물류창고 안에 쌓여있던 물건들이 타면서 큰 불길과 검은 연기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이 불로 직원 170여 명이 대피했는데 최초 신고자가 빠르게 대피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시간 30여 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면도기와 선풍기, 무선 배터리 등을 보관하던 3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창고 직원도 YTN에 3층 창고에 폐리튬 이온 배터리가 있던 곳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조만간 합동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지난 2022년 강원도 강릉에서 12살 이도현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1심 법원이 차량 결함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속 페달이 100% 작동했다는 사고 기록 장치의 기록과 제동 등이 들어오지 않은 점을 근거로 운전자가 제동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 측은 판결에 반발하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녹음된 파일과 녹취록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사이의 대화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에서 대리 도박을 하고 불법 환전을 해준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공범인 BJ들이 게임 방송을 하는 것처럼 꾸며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색영장 발부가 돼서 집행하러 왔습니다. 경찰이 불법 대리 도박을 벌이고 현금 환전까지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사무실 모니터에는 슬롯머신 같은 인터넷 게임이 켜져 있습니다. A씨는 BJ를 고용해 공개 온라인 게임 방송을 하는 척하며 도박하려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현금이 입금되면 BJ가 대신 도박을 진행하고 수익금이 생기면 돌려줬습니다. A씨는 이 수법으로 지난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125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며 30억 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해외 서버를 이용한 전형적인 불법 도박과 달리 공개된 합법적인 온라인 게임을 악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게임 회사의 책임 있는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공개된 어떤 합법적인 사이트를 통한 도박 행위로서 어떤 게임 회사들에 대한 어떤 주의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번 사건처럼 합법 게임을 위장한 도박 방송이 많아 일반 이용자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수익금 30억 원은 몰수 조치했습니다. 또 사건과 관련된 BJ와 고액 이용자들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부과했던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동반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관세가 물가 인상을 부르고 경제에 부담을 줄 거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휴전에 들어가면서 뉴욕 증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는 2%,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4% 이상 동반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아직 관세로 인한 불안은 여전하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The global economy is not a light switch. You can't just turn off and off the US-China economic relationship and then expect there's not going to be some short-circuiting.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의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는 미중 관세가 내려갔지만 관세가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여전히 과거 수십 년 동안의 수준보다 훨씬 높고 관세의 불확실성은 경제 주체들의 선제 대응이나 심리, 기대 측면에서 이미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관세가 올해 초보다 상당히 높게 유지된다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경제 성장이 더 느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지난 7일 금리 동결 결정 이후 관세 인상이 지속된다면 인플레이션 상승, 경제 성장 둔화, 실업률 상승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 동부 시각으로 오는 15일 연설을 통해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통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타르 왕실로부터 5천억 원이 넘는 보잉 항공기를 선물받아 미국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일자 비싼 비행기를 공짜로 주는데 안 받으면 멍청한 거라며 골프의 컨시드 상황을 빗대 일축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카타르 왕실이 미국 정부에 선물하기로 한 보잉 747 항공기입니다. 우리 돈 5,600억 원 정도로 미국 정부가 받는 최고가 선물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CNN은 이 비행기가 올해 초 팜비치 공항에 세워져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과 내부를 둘러봤다고 보도했습니다. Now, this is highly unusual, and it's raised a lot of questions about one, whether it's legal, and two, whether it is ethical for the president to accept such a massive gift from a foreign government.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카타르 왕실이 보내는 선의의 제스처일 뿐이라며 비싼 항공기를 공짜로 받길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 멍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골프 칠 때 상대방이 이른바 OK를 주면 고맙다고 말하고 받으라는 유명 골프 선수의 말도 인용했습니다. And he had a motto: when they give you a putt, you say thank you very much, you pick up your ball and you walk to the next hole. A lot of people are stupid. They say no, no, I insist on putting it. 미국이 카타르와 다른 걸프 국가들을 안전하게 지켜왔기 때문에 선물을 받는 게 현명하다는 주장입니다. 여러 차례 질문한 기자에게는 대통령의 감정 섞인 비난이 돌아왔습니다. It's not a gift to me, it's a gift to the Department of Defense. And you should know better because you've been embarrassed enough and so has your network. Your network is a disaster. ABC is a disaster. 미국 정부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이 오래돼서 새 항공기 2대를 주문했지만 보잉사는 2027년 이후 인도를 약속했습니다. 새 전용기가 필요하다고 해도 초고가 선물의 대가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를 포함한 중동 손방길에 올랐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SK텔레콤 해킹과 관련해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에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SKT 해킹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이공은 신속한 피해 구제 필요성을 고려해서 집단 분쟁 조정에 동의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했다며 향후 추가 피해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SK텔레콤 해킹 피해자들은 지난 9일 위약금 없이 가입을 중도 해지할 수 있게 해달라며 한국소비자원에도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신청했습니다. 최근 백종원 대표가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더본코리아의 브랜드 이미지도 큰 타격을 받고 있죠. 방송 중단까지 선언한 백 대표는 상황 극복을 위해 브랜드 통합 반값 행사라는 반전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위생 관련 의혹 등 근본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백종원 대표의 얼굴을 내세운 더본코리아의 한 식당. 저렴한 가격으로 평소 소비자가 많이 찾는 곳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기도 하고 퀄리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가맹점의 브랜드 이미지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23년 말 상장 이후 원산지 표기 오류부터 제품 성분 가격 논란에 이어 임원 술자리 면접 논란까지 겹치면서 기업 문화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 백종원 대표가 방송에서 사용한 대형 소치, 식품용 인증을 받지 않았다거나 지역 축제 현장 위생관리 부실 등 백 대표가 평소 강조하던 위생 문제까지 불거지며 사태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14건이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백종원 대표의 의존하는 마케팅에 대한 회의감까지 확산하자 급기야 백 대표는 방송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또 상생 지원책 비용을 300억 원으로 늘리고 본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반값 할인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본사의 수익을 가맹 점주님들과 나눈다는 마음으로 다음 주 중 대규모 지원 플랜을 가동하겠습니다. 행사는 2주 동안이지만 브랜드별 할인 날짜는 하루나 이틀뿐이고 이마저도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다고 공지하는 등 변수도 많습니다. 50%인지 알고 갔는데 막상 제가 간 날에는 그 행사를 안 한다면 좀 실망하고 약간 괜히 왔다는 생각도 좀 들 것 같긴 해요.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는 상생 지원책 규모를 크게 늘리고 반값 할인을 여는 등 반전 카드를 내놓고 있지만 그동안 제기된 논란에 실망한 소비자들이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칸 영화제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 프랑스 칸 일대에서 개막합니다.
황금 종려상 등 경쟁 부문에서는 형제 감독 장피에르 다르덴, 류크 다르덴의 신작 더 영 마더스 홈 등 작품 21편이 초청됐습니다. 올해 칸 영화제에는 한국 장편 영화가 한 편도 초청받지 못했는데 이는 2013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퇴근길 집으로 향하는 길,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맑은 하늘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전히 서울 기온이 24도로 따뜻함이 감돌고 있고 자정에도 17도 정도로 선선한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도 때이른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6도, 대전 28도로 오늘과 비슷해 다소 덥겠고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고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남해안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중부 서해안과 영동을 중심으로는 매우 강한 바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선 기간을 포함하면 세 번째로 당 입장에서는 험지로 분류되는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자신도 꽤 쓸만한 구석이 있다면서 이념이나 색깔을 떠나 능력을 보고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두 번째 장소로 산업화의 중심지인 대구 경북과 울산을 찾았습니다. 산업화를 이룬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로를 지켜세우며 자신의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도 경부고속도로 건설해서 발상을 가져온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습니까? 필요하면 쓰는 거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이면 버리는 거죠. 특히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 만큼 정치인들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이곳 대구에서도 충직한 일꾼을 뽑아달라며 보수 민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 후보는 경북 안동을 고향으로 뒀는데도 왜 자신에겐 우리가 남이가를 해주지 않느냐며 자신도 꽤 쓸만한 구석이 있다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제명이가 남이가? 라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지역주의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재명도 한번 써보세요. 이 후보가 지난 9일 이후 나흘 만에 경선 기간부터 따지면 벌써 세 번째로 대구 경북을 찾은 것은 소외된 지역 없이 샅샅이 훑으며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기조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진정한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 개혁 세력이 경쟁하는 그런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지난 대선 20%대 득표에 머물렀던 TK에서 이번 대선에선 득표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내일은 부산부터 경남 거제까지 PK 지역을 중심으로 영남권 유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영남권에 머물며 유권자들과 만났습니다. 이틀 연속 보수 지지세가 강한 곳에서 지지층 표심을 다지며 동남풍을 일으켜서 역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대구 신암선열공원 참배로 1박 2일 대구 유세 일정을 이어간 김문수 후보는 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한 건 대구 경북이었다고 거듭 추켜 세웠습니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반대했지만 잘못했던 걸 깨달았다고 토로하면서 박정희 정신을 이어받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가난을 없애고 세계 최강의 제조, 세계 최강의 산업혁명을 이룬 위대한 대통령 대구 경북이 낳은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동시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비해 청렴함과 정직함을 자신의 무기로 앞세우며 반명 정서를 호소했습니다. A가 똑바른 나라라 그러는데 이렇게 거짓말 치고 형수는 완전히 욕을 해도 보통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 여러분 확 찢어버려야 되겠죠?
대구에 이어 울산, 부산을 찾은 김 후보는 대구 경북 신공항 건립, 울산 정원 박람회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며 지역 민심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선거운동 초반 보수 강세인 영남권에 집중하며 지지층 다지기에 주력하는 모습인데 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 교체 시도 논란으로 지지층에서 우려와 실망이 터져나온 만큼 이른바 당심을 먼저 다독이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요구하는 한동훈 전 대표도 평가보단 함께 대화를 해보겠다며 우회적으로 언급한 건 역시 같은 맥락에서 포용을 의식했다는 해석입니다. 좋은 그런 말씀을 한다고 하셨다고 보는데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또 한동훈 후보를 만나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후보는 내일도 진주와 양산 등을 돌며 영남권 지역 유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캠프에서 수석 대변인을 맡았던 이정현 전 의원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 전 의원은 당의 열세 지역인 호남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며 당 대표까지 여기만 당의 소중한 자산으로 여러 차례 설득 끝에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며 추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와 한 전 총리의 단일화를 촉구해왔던 5선 김기현 의원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 선대위원장은 지금 같은 비상시국에는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유능한 지도자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 효율성을 살리는 데에는 이재명 후보와 경쟁할 사람이 없을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후보 행보를 두고 위장된 보수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국가 통치를 책임지는 위치에 가면 양쪽을 다 아울러야 하는 건 상식적인 태도 변화라고 반박했습니다.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계엄에는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당내에서는 그러나 탄핵의 강을 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혼선이 빚어지는 모양새인데 향후 대선 레이스의 뇌관으로 남았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계엄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께 죄송하다고 한 김문수 후보. 하지만 계엄 자체가 잘못됐느냐는 질문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 중에 하나인데 그 방법이 옳았느냐 하는 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지만 김 후보는 또 탄핵 문제에 말을 아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은 생각하지 않으며 탈당은 본인의 뜻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 이런 것을 가지고 책임이 면책될 수도 없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던 과거의 모습과는 일면 달라졌지만 그렇다고 손을 완전히 놓지는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애매한 거리두기란 지적인데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는 방증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오히려 혼란을 자초한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실제 부산 선대위 출범식 현장에서 윤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둘러싼 공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날의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금 당장 출당 전역시키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당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 간의 메시지 혼선도 감지됩니다. 당장 김 후보가 발탁한 90년대생 비상대책위원장 김용태 의원 역시 출당 가능성을 열어두며 김 후보와는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본인 재판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당은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어떻게든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를 털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기류입니다. 강성 지지층부터 끌어안을지 아니면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를 낼지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직접 풀어야 할 매듭으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한 테러 위협 제보가 수백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우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방탄복을 입고 유세하는가 하면은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 때 활용하는 사면 방탄 유리까지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유세장에서 푸른 선거운동용 외투로 환복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안에 입은 흰 와이셔츠를 자세히 보니
두꺼운 조끼를 덧입었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 나선 이 후보가 공식 석상에서 3kg 상당 방탄복을 입은 모습입니다. 이 사회를 극단의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어서 대선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유세를 해야 하는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후보를 겨냥한 테러 위협 분위기가 높아지자 대응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일까지 민주당 선대위에는 이 후보 살해 협박 온라인 글만 240건이 제보됐고 러시아산 총기류가 국내로 반입됐다는 제보도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 경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찰 출신 의원들을 배치한 후보 안전실을 설치하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호를 위한 여러 아이디어도 검토되는 걸로 알려졌는데 유세장 곳곳에 풍선을 띄워 저격 시야를 차단하거나 단상에 사면 방탄 유리를 설치하는 안이 대표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유세를 할 때 앞에 방탄 유리를 막으로 세우고 한 경우가 있고요. 혹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경호처의 협조도 각 당의 후보들이 공히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이어 대통령 경호처도 대선 후보자 경호와 관련해 경호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경호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회나 정부가 요청하면 국가 요인으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까지 3당 후보들은 모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내걸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시 설치를 공약하고 있는데 세부 내용에서는 온도차가 적지 않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세종 행정수도 완성 세미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3당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대선에 나온 각 당 후보들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공약은 비슷한데 일단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에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온도차가 드러나는데 가장 적극적인 건 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 후보는 유일하게 10대 공약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포함했습니다. 임기 내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세종에 건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까지 추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에 건립하겠습니다.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설치하지만 국회만 완전 이전하고 대통령실은 제2집무실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충청권 광역철도 CTX를 설치해 세종시와 충청권 핵심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전국의 GTX 시대에 그 안에 세종시가 중심이 된다는 게 들어있어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지금까지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만을 약속했을 뿐 완전 이전 등의 계획은 밝힌 적이 없습니다. 대신 KTX 세종역을 설치해 서울과 세종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최소한의 기능은 서울에 남겨두더라도 실질적인 직무, 실질적인 국회 운영이 세종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면은 온도차는 있지만 대선 주자들은 모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공약들이 있었지만 헌법과 정치적 상황 등을 빌미로 슬그머니 말이 바뀌기도 했는데 이번엔 진정한 세종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이번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의 대북 정책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면서도 해결 방법으로는 전혀 다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북 정책은 큰 틀에서 민주당의 앞선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남북관계 복원과 화해 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문재인 정부 당시 맺은 남북 간의 9.19 군사합의 복원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남북 간에 소통하고 협력하고 신뢰를 쌓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장 통일이라고 하는 거창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북한의 비핵화에 공감하지만 핵 위협에 대한 해결 방안은 정반대입니다. 북한의 핵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남한의 핵 잠재력 확보를 내세운 겁니다. 주한미군 전술핵 배치나 나토식 핵 공유를 제시하는데 대북 지원은 전염병 예방 등의 인도적 사업에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대북 사업인데 그 대북 사업이 인도적인 사업이라 해야 되고요. 현금은 안 됩니다. 인도적인 사업이라 해야 되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도 선제적으로 남북 대화를 제안하는 중간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 탄두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단계에서 저는 추진할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북한이 위협적인 행동을 했을 때 조기에 그런 핵 무력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 정도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요 대선 후보들의 생각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누가 대권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대북 정책의 향방 역시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조기 대선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여사 측은 의견서에서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될 경우 추측성 보도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판이 모두 연기된 점,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한 점 등을 불출석 사유로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 일정을 조율하는 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거라는 의견도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대구를 찾아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유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려. 물 좀.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이미 오늘 아침부터 대구 한 바퀴 돌았더니 목이 많이 쉬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도 선거 많이 해봐가지고 이제 선거 이틀째쯤 되면은 이제 살살 선거가 재밌어질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슬슬 분위기 타가지고 선거 분위기 올라오면은 이제 한 3주 뒤면은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거 아시죠? 정말 대한민국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정치판에서 서로 멱살 잡고 싸웠던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의 문제는 너무나도 절박한데 지금 우리는 대구의 동성로에 왜 예전만큼 젊은 사람들이 빠글빠글하게 문화를 즐기지 않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왜 대구의 젊은 세대가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왜 과거에 대구에서 많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시작했는데 이제는 다 수도권에서 시작하는지, 이것에 대한 고민이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다뤄졌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 대한민국 대통령도 상대방을 감옥에 잡아놓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당수라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끌어다가 방탄하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정작 다뤄야 하는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
지난 4년 동안의 시간이 제 나머지 인생보다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멈추지 못하고 계속 달려왔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많은 시민과 많은 지지자들이 함께해서 한 가지 방향을 향해 달려갈 때 그 흐름 속에서 제가 한마디 내지를 때마다 환호해 주시는 여러분의 환호성 속에서 희열을 느끼고는 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에 제가 대구에서 엑스코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강을 넘고 이제 제대로 된 정치 한번 해보자. 서로 싸우는 정치 말고 이제는 누구든지 화합해서 비빔밥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정치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화답해 주신 분들이 바로 대구 경북의 시민 도민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때가 정말 얼마 만에 찾아왔던 대한민국 정치의 봄이었는지 저는 항상 그때를 추억합니다. 그때 대한민국 정치 변화의 시작은 바로 이 대구에서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대구가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 며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구 지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는 왜 안동 사람인데 안 뽑아주냐고 이런 식으로 사실상 약 올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스스로가 변할 생각을 하지 않고 대구 시민들에게 당신들이 어떻다 저렇다 훈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대구 경북의 표 없이도 당선될 수 있다는 듯이 드디어 조롱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지도자가 올바른 방향을 세우고 대구 시민에게 도와달라 진정성 있는 호소를 하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마음을 열고 정치개혁의 실에 앞장서는 것이 바로 대구의 정치 아닙니까? 저 지난 4년 동안 정치에 있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다른 사람들이 제시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치에서 어떤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당권을 잡으면은 자기 사람 꽂아 넣으려고 대변인부터 여러 당직에다가 사람 밀어내고 그러다 보면은 상대 세력은 배척하고 그래서 불공대천처럼 싸우는 것이 정치권의 문화였습니다. 손준성 대구 고검 차장검사가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고발 사주 의혹은 모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손 검사가 윤리성 등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며 파면을 요청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작년 12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 고검 차장검사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형사재판으로 멈춰 있었던 탄핵 심판이 지난달 대법원의 무죄 판결 확정 이후 재개된 겁니다. 국회 측은 손 검사가 고위공직자로서 윤리성과 책임성 등 책무를 저버렸다며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2020년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 정책관으로 근무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법률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단지 손준성이라는 한 명의 검사를 탄핵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 권력의 통제 가능성 그리고 법치주의 실질적 실현을 국민 앞에 천명하는 중대한 시험대입니다.
반면 송 검사 측은 그동안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싸워왔다며 항변했습니다.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이나 그 누구에게도 작성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사실규명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제가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을 사주하기 위해 고발장을 보낸 것으로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저는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린 검사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추후 기일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지만 재판부는 국회 측이 추가 증거 등을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20일 오후 3시에 한 번 더 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2년 전 강원도 강릉에서 12살 이도현 군이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차량 결함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족 측은 판결에 반발하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2년 12월 강릉의 한 도로.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은 뒤 600m 넘게 질주하다 배수로로 추락했습니다. 이게 안 돼! 도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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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고로 함께 탄 12살 손자 이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유족은 차량 급발진이 원인이라며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마지막 충돌 6.5초 전부터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고 기록된 사고 기록 장치. 재판부는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가 제동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엔진 전자 제어 장치의 결함으로 잘못된 명령을 내린다 해도 제동 페달 기록까지 오류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차량 충돌 직후를 제외하면 제동 등이 들어오지 않은 점과 재현 실험 결과가 사고 기록 장치의 속도와 큰 차이가 없는 점 등도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재판부는 자동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결함이 아닌 작동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비과학적인 판결이다. 모든 분석, 정밀 감정 결과를 부인한 그와 같은 판결이다. 유족 측은 판결에 반발하며 차량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지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호소했습니다. 정의가 외면나가지 않도록 제조물 책임법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는 도연이의 이름으로 다시 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부디 함께해 주십시오. 유족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 다른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서희초 사건 발생 이후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연이어 나왔지만 지난해 교권 침해로 인한 교권보호위원회가 4,200여 차례나 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환단체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도 많다며 법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교직 경력 10년 미만의 교사 500여 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교사들의 이탈은 낮은 처우와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저하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교권 침해입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발생 이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와 교육활동 방해 행위 대응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이 쏟아졌는데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1년 전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최근 5년 상황을 보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중학교에서 가장 많았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유치원은 1년 전보다 5배 가까이, 초등학교는 1.2배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가 늘었다는 점입니다. 저학년 교사들의 악성 민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교권 침해 유형은 학생이 침해 주체인 경우에는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해 교육 활동을 방해한 사례가, 학부모에 의한 침해의 경우에는 교육 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 간섭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유 급식 때 아이에게 따뜻한 우유를 제공해달라든지 성적이나 학교 생활 기록부를 고쳐달라는 위법 사항을 요구하는 학부모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원단체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교권 침해 사례가 몇 배에 달할 것이라며 개정된 교권보호5법이 여전히 교사를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어 법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포항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 발전 사업의 책임을 물어 시민들에게 최대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열 발전이 지진을 촉발한 건 맞지만 정부와 사업자의 과실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진의 책임을 물어 정부가 포항 시민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2심을 맡은 대구 고등법원은 지열 발전이 지진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업을 추진한 정부의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지를 선정하고 땅속에 물을 주입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 정부나 사업자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진으로 생긴 정신적 피해를 따져 정부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1심과 정반대 판결을 낸 겁니다. 재판을 지켜본 시민들은 반발했습니다. 지진으로 고통받는 시민을 외면하고 국가의 책임 회피에 우선한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시민들이 집을 잃고 공동체가 붕괴되었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그러한 고통과 책임을 철저히 외면한 결과입니다. 소송을 주도한 시민단체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도 상식과 법감정에 벗어난 결정이라면서 시민들을 끝까지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법적 권리 회복과 피해 치유를 위한 길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민은 50만 명으로 원심이 유지됐다면 정부가 배상할 돈은 1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지진을 일으킨 책임이 없다는 정부와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법리 공방은 대법원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휴전에 합의한 이튿날 시진핑 중국 주석은 미국의 뒷마당 공략에 나섰습니다. 중남미 정상들을 베이징으로 불러 미국의 횡포에 맞서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국가 정상과 강요들이 베이징에 모였습니다. 10년 전 시진핑 주석의 제안으로 시작된 중국 셀락 포럼의 네 번째 장관급 회의입니다. 개막 연설에 나선 시 주석은 미국의 횡포에 맞서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자고 말했습니다. 单边主义、保护主义逆流增长，中方愿同拉方携手启动5大工程。 이어 3년간 13조 원 규모의 개발 차관 제공을 비롯한 5대 협력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콜롬비아는 현대판 실크로드 1대1로 프로젝트 가입으로 화답했습니다. 중국의 미국 농산물 대체 수입국으로 떠오른 브라질과는 경제협정 16개를 체결했습니다. Tanta vez na história da humanidade. O que nós queremos é o multilateralismo para que a gente possa praticar o livre comércio.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 이남의 사실상 모든 나라를 아우르는 영내 최대 공동체 셀락.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과 파나마 운하 반환 압박은 반미 결집의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지난달 상호관세 부과 뒤엔 33개 회원국 전체 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국의 대안 세력으로서 입지 굳히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첫 관세 담판에서 90일 동안 휴전에 합의한 이튿날 뒷마당 격인 중남미에 말뚝을 박은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날로 격해지던 미중 간 관세 전쟁이 휴전을 맞이하자 일본은 자국 무역에 미칠 손익을 계산하며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중국에 대해 자동차 관세를 여전히 철폐하지 않고 있어서
일본으로서는 추후 협상 카드를 놓고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내리기로 하자 일본 정부는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我が国としては米中間の発表を含め関連の動向を引き続き高い関心を持って注視していくとともにその影響を十分に精査しつつ適切に対応していく考えでございます。 일본과의 교섭은 다른 변수와 고려 사항이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各国の置かれた立場や状況が様々でありますので、その合意の内容とかタイミング等は別に同じである必要もなければ異なるのがむしろ自然なことであると思っております。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내에서는 이번 미중 관세 합의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 상품이 많아 미중 간 고관세는 일본 기업에도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미중 협상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철폐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관세 철폐에 안간 힘을 쓰는 일본으로서는 가장 신경이 쓰이는 대목입니다. 더구나 자동차 분야는 2025년도 순이익이 트럼프 관세로 23% 넘게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 측에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관세를 0%로 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가 끝나는 오는 7월 초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며 협상에 나설 전망입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여러 국가와의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는 물러서지 않고 있어 이후 한미 간 협상도 여러 난항이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오늘 낮 동안 때이른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일도 따뜻한 남서풍이 불며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 26도, 대전 28도, 대구 27도 등 오늘과 비슷한 수준 보이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밤사이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중부 서해안과 강원 영동에는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겠고 오존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자외선이 강한 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분들은 많지만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눈 건강을 위해서는 선글라스도 꼭 착용해야 하고요. 볕이 잘 드는 실내와 차량 내부에서도 역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린이도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다만 시력 발달에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길지 않게 한낮에만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 후에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2, 3년에 한 번 자외선 투과율에 따라 교체를 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날인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고온이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원이다.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